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효문화 연표입니다. 효라는 것이 동양만의 특허가 아닌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공유된 보편적 가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연표 앞에 섰습니다. 분류된 대로 서양, 한국, 중국, 그 가운데 이제 서양이 어떠한 효문화 역사를 갖고 있는지 일단 연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BC 4000년경 시작돼서 BC 2000년경에 모세오경 그 가운데 10계명의 부모공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되짚어 보면은 가족에 대한 뿌리에 대한 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경대로 이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 본래의 가족주의와 효문화가 서구 문화에 먼저 전래되면서 서구적 가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아마 이런 가족주의 효문화가 희석돼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10계명,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계명이기 때문에 법률과도 같은 의무조항입니다. 기독교의 10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면은 거기에 부모계명을 대인계명,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삼은 것은 그 중요도를 순서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서구 문화의 핵심적 가치가 되었던 성경의 효를 강조했다라는 것, 그것이 BC 2000년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확인된다면은 가족주의와 공동체 문화 그 가운데 효가 강조되었던 모습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 속에서 효는 어찌 보면 묻혀져 있다가 오늘날 이제 현대적으로 새롭게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최선교 목사님이라고 이 효운동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성경의 본래 모습은 효였다라고 하면서 성경 자체를 효경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선각자적인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거 소개해드리고, 또 중국 공자가 해당되는 것이 BC 551년이니까 모세오경보다 어찌 보면 1000년 뒤에 나온 인물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효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효를 강조하는데 집대성 내지는 구체화한 분이 공자라면은 서구 사회가 그에 못지않게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효를 가지고 어디가 원조다, 어디가 뭐 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동양 중심적 사고로 효를 보는 것은 어쩌면 오만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날 효문화가 어디가 팽배하고 어디가 일반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동양 사회가, 한국 사회가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어디가 시초냐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이미 동양 사회만큼이나 앞섰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효는 한국만의 전유물이다, 동양 사회의 핵심 코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구 사회 속에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비록 역사 속에 사회 속에 서구 문화 속에 묻혀서 덜 강조된 것은 뭐 충분히 현상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동양 사회 속에 중국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BC 6세기 551년에 태어난 공자, 그 이후 증자, 맹자가 효를 강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요거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에 오면서 제자백과 오륜사상도 이때 나옵니다. 맹자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효경이 편찬되는데 효경의 의미는 보통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중국 고대 문헌들, 논어맹자 대학중용, 또 뭐 시경, 서경, 춘추, 역경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효경이라는 게 눈에 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은 논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과 의에 대한, 인의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종합적 내용이 다 담겨 있죠. 하지만 효경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효만 담고 있습니다. 이건 각 경전에서 효를 강조했던 것을 모아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편찬된 책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효경이 갖는 의미는 효가 그만큼 그 사회에 필요로 했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뭔가 다른 목적을 갖고 책까지 편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고로 효는 그만큼 이 사회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편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륜 가운데 효와 관련된 것을 굳이 찾는다면 아까 저쪽에서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유에서도 효와 관계될 것이고 또 부자유춘도 거기에 관계될 것이고 5가지가 넓은 의미의 효로서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오륜이 있는데 한나라 때 동중서예에서 삼강윤리가 또 나옵니다. 삼강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부자관계, 부부관계, 군신관계, 물론 순서는 군신, 부자, 부부관계. 이미 오륜에서 3관계를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효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효, 솔직한 표현으로 여기가 효문화진흥원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효, 우리에게 부담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평화, 기쁨을 주는 나름대로의 행복 코드입니까? 부담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솔직하게. 너무 부담이죠. 부담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원래 효가 그런 것이라면은 효는 없어져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원래 그 모습이 아니라면 찾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비춰진 데는 역사 속에서 어느 지점이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꼽습니다. 굳이 부자유친이 있는데 부의자강, 아버지는 자녀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별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닷가에 생활해 보신 분 계세요? 그물질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본 적은 있죠. 그물을 던집니다. 쫙 펼쳐집니다. 펼쳐졌던 그물이 아랫부분은 나비라든지 무거운 물체에서 자동으로 모아집니다. 윗부분은 자동으로 모아집니까? 잡아당겨야만 됩니까? 잡아당기면서 인위적으로 모아집니다. 이게 별입니다. 아래는 자동, 위에는 힘을 주어야만 묶어집니다. 이걸 별이라는 이야기는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별이 강자입니다. 삼강의 강이 별이 강자입니다. 고로 아버지는 자녀의 별이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들은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수직의 논리 가운데 강제성이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같은 윤리로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는 무슨 친자입니까? 친할 친자. 친해야 한다. 친하게 지내야 한다. 부담이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까? 자연스러운 인간의 정서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무성, 강제성, 순종, 복종이 강요되는 논리로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군신 관계에 있어서도 왕은 신하의 별이가 된다는 이야기는 왕이 판단해서 명령하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논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부부관계 속에서도 여성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윤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의 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 하는 대로 부인은 따라가야 한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어쩌면 비극, 누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남편 죽으면 부인 같이 따라 죽어야 한다라는 심리적 부담은 오륜 사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삼강윤리의 부인들에게 부담이 됐겠습니까? 이거예요. 삼종지도가 왜 낫겠습니까? 여하튼 여인들의 아픔은 어려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버지. 결혼해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남편. 죽어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들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여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는 오륜에 가깝습니까? 삼강에 가깝습니까? 삼강이에요. 이건 뭔가 의도를 갖고 새롭게 편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륜은 부부관계에 뭡니까? 부부 유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별.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구별인데 물론 일부 차별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구별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남경여직. 남자는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좀 더 바깥 일에 맞습니다. 그런 농경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옷감 짜는 게 좀 더 섬세한 것을 나름대로 요구한다면 옷감이 맞습니다. 그게 남경여지.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구별에 가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 구별의 윤리가 삼강에 가면서 여성은, 여인은, 아내는 남편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삼강윤리를 갖다는 이야기는 사상사적 여성들은 남자 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렇다면 원래 오륜 여기에 근거한 겁니까? 훗날 왜곡된 뭔가 강한 가부장적 체제 속에서 나온 동중서의 삼강윤리에 가깝겠습니까? 전 효를 이야기하면서 효가 왜곡되는 지점을 한나라로 봅니다. 그래서 효가 오늘날 부담스럽게 된 것은 원초적 효의 자녀가 부모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면서 복종의 윤리로 강조되었던 이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나라 이후로 이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제국주의 시대. 그 윤리, 그 당시 정치 이러한 논리에 이론적 뒷받침을 한 것이 삼강윤리가 아니겠는가. 심한 이야기로 삼강실도 어느 시절에 조선시대에 나왔다고 얘기했습니까? 세종대왕 때. 냉철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세종대왕은 엄청난 효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는 아직 조선 초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됐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태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혈육 간에 엄청난 갈등, 피를 보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가 안정된 사회입니까? 뭔가 불안한 사회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치사회 속에서 태종대왕이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민심은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세종으로 옵니다. 아들만큼만은 안정기로 가야겠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회는 수직사회, 올바른 통치 질서가 갖춰가기 위해서는 동중서가 이야기했던 삼강이 아마 절실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그 사회가 적어도 조선 초에 있어서는 한나라 때 정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던 동중서의 삼강윤리가 조선 초에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정조대왕은 알다시피 문해부흥기를 구가했던 한국 사회에 어찌 보면 대단히 소중한 인물입니다. 그때 적어도 삼강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오륜을 강조한 것은 뭔가 다른 윤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회를 안정 기반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정조대왕의 노력이 책으로 표현된 것이 있다면 오륜 행실도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옵니다. 안정이 필요하던 시절에는 삼강이 의외로 활용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효가 이데올로기로서 통치에 활용되었다는 부정적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리 세종대왕이 성군이라 하더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삼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효가 강제되는 것이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갔던 게 아닌가. 우리 정치사회에 있어서, 왕조사회에 있어서, 사상사회에 있어서 또 뒤안길도 함께 보아야만 효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적 효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옛날 했던 거 다 좋은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대로 갖고 가기보다는 이런 나름대로 비판적 모습도 함께 갖고 가면서 현대적 효의 바른 의미를, 방향을 찾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하튼 이 사회 속에 쭉 나가다가 부모운준경이 진한대 이후로 중국 사회 속에서 또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부모운준경은 알다시피 불교 경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불교는 인도라든지 저쪽 뭔가 외래 종교로서 저 동네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효와 관계된 불교 경전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수 불교 경전입니까? 아니면 위경이 되겠습니까? 위경이죠. 원래 불교에 부모운준경이 없어요. 중국에서 나온 거. 그러면 왜 중국에서 부모운준경이 나왔을까? 중국은 어떤 문화가 완전히 바닥을 깔고 있었습니까? 효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 불교가 들어왔다면 그 불교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효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효와 불교적 기본 틀을 놓고 본다면 좀 뭔가 궁합이 맞는 것 같습니까? 상극인 것 같습니까? 일단 불교의 참된 수행을 위해서는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옳겠습니까? 가족 관계를 포기하고 나가야 옳겠습니까? 그걸 출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가는 유교적으로 보면 가출 아닙니까? 가출은 효입니까? 불효입니까? 또 출가를 한 상태에서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 스님들의 모습은 효입니까? 불효입니까? 유교적 입장에서 불효죠. 머리 잘라야 합니다. 그럼 당장 어디에 유배가 되는 겁니까? 신체발부 수주부모. 우린 실토록이 하나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유교적 효라면은 이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면도질까지 합니다. 이 땅의 문화는 상투까지 틀면서 그 힘든, 어쩌면 관리하기 그 힘든 신체 보존의 어떤 모습을 유지했던 불교는 그런 것을 해탈을 위해서는 여하튼 그런 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불교는 유교적 효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효 문화 속에서 불교가 적응하면서 불교도 효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전이 필요했습니다. 전혀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하죠. 불교의 요소 가운데도 효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 와서 새로운 경전을 부모운중경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사회 속에서도 불교를 수용하면서 손순매화라든지 향덕이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유사 아시다시피 누가 썼습니까? 이련. 그분의 굳이 직업을 이야기한다면 스님 아닙니까? 승려가 삼국유사 쓰면서 거기에 강조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효자들. 그만큼 효는 불교에서도 절실했고 그네들이 문화 토착화 차원에서 효를 적극 수용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불교가 효 문화를 어쩌면 이끌었던 시대가 한국 사회 속에서는 신라, 고려 사회가 아니었겠나. 중국 사회 속에서도 부모운중경을 만들어가면서까지 효를 불교 문화 속에서 적극 수용했다라는 것.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효에 관한 통일된 경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어주효경입니다. 어자가 들어가면 뭔지 아시죠? 임금. 임금님이 직접 주석을 해서 효경까지 편찬합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효를 권장하는 것이죠. 효치 사회를 만든 것이죠. 중국 사회나 한국 사회는 고로 효 아니면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효치 사회가 되는 겁니다. 효도할 효자, 다스릴 치자. 효치 사회로 이끌었던 것. 그러다가 이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원래 기독교 문화에 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서구의 개인주의 속에서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효가 묻혀졌던 것이 한국 사회도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근대화가 서구화라고 하던 시절에 효가 역사 속에 상당히 희석되었던 게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신 면면에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효정신이고 그것을 나름대로 계승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너져가는 효를 새롭게 살려보자라고 해서 오늘날 효행장려법도 제정하고 효문화진흥원도 설립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속에서 새로운 효문화가 이 사회에 그래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가 뜻을 같이 모아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에 뭔가 남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청년 세대에서 뭔가 도발적인 질문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문제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용기도 함께 필요하지 않겠나. 무조건 옛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답습하는 것은 좋은 효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전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제사상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 한번 좀 짓궂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풍이 있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죠? 신위가 있고 제사상 이렇게 차림상이 있습니다. 굳이 제일 중요한 걸 여기에서 선택한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뒤를 받쳐주는 병풍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그 시신을 뭐 냉장 처리한 게 아니라 냉동 처리한 게 아니라 어디다 보관했습니까?
병풍뒤. 그러니까 이 병풍뒤가 상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고로 병풍이 이 사후 세계와 뭐 현실 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성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그 어르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쉰이다. 그 쉰이드가 중요하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제밥에 뭐 의미가 있다면은 애들로는 다 이것만 가 있다. 고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순수한 동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어느 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싶습니까? 제사상입니까? 신입니까? 병풍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마음. 여기 서 있는 사람의 마음 자세. 예, 1, 3번 보기 이외의 답을 주셨고, 우리 학생은? 저는 신이가 핵심이다. 네. 아, 또 학생은? 저는 음식이라고. 음식이. 그래도 정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겠나. 그래도 저분을 생각하면서 음식 차리는 마음이 이미 여기에 그 제사의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다른 제사성과 좀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떤 게 다릅니까? 뭐 피자라던가 좀 현대적인 음식도 같이. 피자가 있습니다. 바나나도 저쪽에 있고, 저건 뭡니까? 메론입니까? 뭐 여하튼 수박도 올라와 있고, 뭔가 현대적 감각이 같이 여기에 가미된 모습이 아닐까. 물론 뭐 이 상차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는 병풍은 또 다른 문제니까 저 신의에 대한 이야기, 역사 속에서 신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사실 종갓집을 지키는 사람은 그 집에 불이 나더라도 이것만은 들고 뛰어나야 합니다. 우리 애가 거기에 자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선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의, 족보. 적어도 어른들과 관계된 것, 돌아가셨든 안 돌아가셨든 어른 먼저입니다. 이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라면은 그것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임진왜란 이후로 병자호란, 정묘호란 계속 역사의 어떤 순환사 속에서 우리 역사가 효와 관련된 것이 이 제사 문화라면은 신의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역사의 뒤안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만주족 청나라가 이 땅을 완전히 유린시키고 수많은 인지들을 잡아갔습니다. 인지를 잡아갈 때 주로 피해자가 여성분들과 장남보다는 오히려 둘째, 셋째, 넷째 차남이 더 피해를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남은 전쟁 시에는 우선 피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로 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 장남을 피신시키는 겁니까? 제사를 매셔야 하기 때문에. 집안의 정신적 가치, 조상들의 어를 이어가는 장남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피난도 시킵니다. 문제는 이제 둘째 이하. 고로 만주족이 와서 이 땅을 침탈하고 주로 인질로 잡아갈 때 여인들과 둘째, 셋째 아들들을 잡아갑니다. 여하튼 장남이 지배하더라 보니까 어머니와 동생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인질을 돈을 주면 찾아올 수 있다. 돈 주고 사올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남은 열심히 일해서 만주 땅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어머니가 있다는 동네를 수소문해 찾아가 봤더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동생이 어머니 제사를 이렇게 신의를 만들어서 매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신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격을 매겨 놓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생과 신의의 가격을 다 매겨 놓았습니다. 이 장남이 두 가지를 다 사가고 싶습니다만 돈이 부족합니다. 이 장남이 선택한 것, 그 돈 가지고 사온 것은 살아있는 동생을 사왔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어머니 유패를 사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신의를 소중하게 여겼던 민족이라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 모시듯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신주 딴지 모시듯이. 그만큼 지성소에 이것을 메시고 막상 제사 차려놓은 곳에 가면 이것은 엄청 소중하게 다릅니다. 저것이 마치 조상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런 정도로 이 제사 문화가 발달했던 것, 이것을 또 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제사 문화의 기본은 송나라 때 주의라는 대사상가가 본인 집안의 예법을 가지고 제사상 차리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에 이것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주자학을 어찌 보면 신봉하는 한국 조선 사회 속에서 주자의 제사 문화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모든 예법은 주자 가래에 근본합니다. 이렇게 주자 가래가 근본이 제사상 차립니다. 그렇다면 주자는 당시 중국 사회 속에서 굳이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상류계층이었겠습니까? 중류계층이었겠습니까? 하류계층이었겠습니까? 사대부 명문가라면 상류계층입니다. 고로 주자 가래의 기본은 상류계층의 제사 문화이고 제사상이라면은 일반인들이 따라가기에 수월할 것 같습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부담스러운 제사상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서민들은 서민들에 맞게끔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선각자적 입장을 가지고 제사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을 제기한 분, 아까 다산정약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분의 스승 가운데 성우 이익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서인가래를 통해서 제사 문화도 제사상도 형편껏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민들은 서민들에 맞는 제사상, 또 사대부는 사대부에 맞는 제사상 구별하면서 좀 자율성을 부여했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차려진 제사상 가지고 이건 틀렸다 맞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미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한 분이 계신데 오늘날 다시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소모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을 존중하는데 방법이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효를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좀 우리가 스스로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상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